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실무 접촉이 판문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의전과 경호를 담당할 실무팀은 싱가포르에서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조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직원 갑질 논란을 일으킨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오늘 경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오늘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무척 높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만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접촉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헤더 노트 대변인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성명을 통해 미국 측 대표단이 북한 관리들과 판문점에서 회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 팀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북한에 도착했다고 썼습니다. 국무부가 밝힌 판문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을 종합해보면 미국 측 대표단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북한 측과 회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실무회담에 대해 전직 주한 미 대사를 지낸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고 있으며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과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미국 측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측에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등이 회담에 임하고 있으며 북미 간 실무급 회담은 내일까지 계속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백악관의 회담 사전 준비팀이 싱가포르로 떠나 내일부터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현지 준비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북한 측과의 공동 준비 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로써 나흘 전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서한 파동으로 무산 위기까지 갔던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다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본격적인 의제 조율에 들어가면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체제 안전보장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도성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서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등 직접 전면에 나섰습니다. 김계관과 최선희 등 외무성 부상들을 내세운 비난전 때문에 빚어진 정상회담 취소 사태는 일단락되고 북미 간에는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실무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관건은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어떻게 교환하느냐는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미국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봅니다. 체제 보장과 관련해 현재 남북미 간에는 상호 불가침 약속과 평화협정 체결 협상 개시, 종전선언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불안한 휴전 상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핵 폐기 입구에서부터 시작해 북한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협상은 문재인 대통령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할 정도로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검증 가능한 압축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확실한 체제 보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북한 사이에 디테일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도승혜입니다. 북미 실무회담이 시작된 가운데 남북 간 위기관리 채널도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은 청와대에서 박지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만남은 북미 정상회담 무산 우려 등 긴박한 상황에서 말 그대로 긴박하게 이뤄졌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의지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을 적지 않은 성과로 꼽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간 감정 싸움으로 치달아 싱가포르 회담 자체가 무산될 뻔했지만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물줄기를 바꾼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 역시 원래 예정됐던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한 것도 주목됩니다.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북미 실무진 사이의 이견을 극복하고 최대한 성실한 자세로 회담에 임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 장관 소통 채널도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북미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고 실제로 롤러코스터를 탔던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보기 좋게 다시 정상궤도로 돌려놨다는 점에서 남북 간 소통 채널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기존의 남북정상회담 방식을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형식과 절차, 의전에 집착하지 않고 핵심 현안에 집중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회담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용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 위원장은 그제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5.16 남북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전격적으로 성사됐습니다. 4.27에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은 그동안 형식과 의전, 절차로 복잡했던 남북 정상 간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회담이라고 총칭했습니다.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서울과 평양 말고도 양 정상이 뜻이 맞으면 한시라도 언제라도 셔틀 정상회담을 안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회담장 테이블에 마이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참모를 배제하고 두 정상이 허심탄회하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눈 도보다리 대화를 연상시킵니다. 과거 방식을 벗어난 정상들의 대화 방식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 문제에서 발생하는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는 큰 자산이 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구용입니다. 지난 24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통보했을 당시 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3일 만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북미 정상회담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72시간 사이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탄 한반도 상황을 강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게 부적절하다. 지난 24일 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진행된 당일이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한미 두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머리를 맞댔던 만큼 돌연 취소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뒤이은 북한의 반응도 돌발 취소만큼이나 반전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격분하거나 받아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방식에 은근히 기대했다고 하는가 하면 언제 어떤 식으로든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한 수 접자 트럼프 대통령은 취소를 통보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여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반응이 따뜻하고 생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북미 정상회담 취소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김 위원장의 요청으로 진행된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방안을 다시 논의했고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강혜인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를 오늘 오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인천 하얏트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폭행하고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던진 혐의 등으로 출국 금지된 상태입니다. 요즘 SNS와 온라인 상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 석방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외제차를 선물했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준규 기자가 서울 탑골공원을 찾아가서 가짜 뉴스에 빠진 노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 24일 탑골공원 인근에 위치한 한 커피숍. 자신을 전직 목사라고 소개한 68살의 노신사 박모 씨는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5.18 폭동의 유공자가 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유공자가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7 정상회담장에 타고 왔던 벤츠 차량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물이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독일 벤츠를 김정은한테 주는데 뭐 문재인 정도 되지 않으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벤츠 600을 아무나 팔지도 않는데. 확인해보니 김 후보는 5.18 유공자가 아니라 학생운동을 한 민주화운동 유공자였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죄 석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더욱 황당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78살 이모 씨입니다. 근데 4월 17일 날 내보내야 될 거를 지금 남북 관계 정상회담이 뭐냐 하는 바람에 5월 17일로 나올 거다. 이런 가짜뉴스는 일단 퍼나르기가 시작되면 출처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전파됩니다. 내용도 주요 소비층인 노년과 보수층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70살 김모 씨는 과거에 3스타 장군이던 사람이 직접 보냈고 우리끼리만 공유되는 것이라며 서울 지하에 북한의 땅굴이 있다는 문자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임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가짜뉴스에 허탈해하는 노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뉴스를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방송을 보고 아 저랬었구나 저건 있었네 판단을 할 줄 아는 성인이잖아요.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최근 잇따르는 여성 집회에서 쏟아져 나온 외침은 경찰이 남녀 성별에 따라 편파 수사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또 어떤 배경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됐는지 김광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그제 서울 청계광장에 모인 여성들은 경찰이 불법 촬영 범죄에서 성별에 따라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일범죄, 동일수사, 동일권, 보장하라! 가해자가 여성이었던 홍대 누드 모델 사진 유출 사건 피의자를 경찰이 이례적으로 빨리 잡아 구속했는데 그동안 가해자가 남성이었던 대부분의 사건과 비교된다는 지적입니다. 일주일 전 해화역 시위에 모인 10,000명도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 이 주장에는 사실 오해와 불신이 섞여 있습니다. 홍대 사건의 경우 발생 현장에 사람이 많지 않았던 터라 용의자 특정이 빨랐고 피의자가 여성이었다는 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나 알게 된 사실입니다. 발레로 제기되는 이른바 몰카의 성지 소란의 폐쇄가 오래 걸린 이유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도메인도 계속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지적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그동안 여성 대상 범죄에 관해 발표된 대책이 당사자들에게 와닿지 않았던 까닭이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애 실장입니다. 강남역 2년, 미투 뭐 이런 관심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실질적인 어떤 조치들, 법적인 개선 이런 거 없이 들끓다가 또 가라앉을 거라는 여성들의 되게 깊은 불안감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고 현장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런 목소리는 계속 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발표한 대법원 특별조사단 결론에 대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에 불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모 기자입니다. 재판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와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고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아예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면죄부를 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발표. 파열음은 내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전국 법관대표회의 소속 일부 판사들이 모여 긴급 토론에 나선 겁니다. 조사단 결과를 놓고 의견을 나눠보자는
한 판사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는데 이 자리에서 조사단의 조사가 타당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불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와대와 교감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드러났는데도 관련자들이 변명을 너무 충실히 반영해 문건 자체 내용을 희석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객관적인 내용이 중요한 문건, 원문 자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부 논란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미 참여연대가 고발장을 접수한 데다 이번 조사단 결과가 셀프 조사로 한계를 드러낸 만큼 검찰 수사 가능성마저 나오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법부가 KTX 승무원 정리해고나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협조해온 사실 등을 확인했음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해외 연수를 배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문건도 발견했지만 대법원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주유소 기름값도 치솟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정유사들이 유가 상승에 편승해 이익을 너무 많이 남기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넷째 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평균 13.0원 오른 1,590.1원, 경유는 13.6원 오른 1,390.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주유소 가는 게 겁이 난다는 반응입니다. 한 번 넣을 때 5, 6만 원 정도 넣었는데 요즘에는 한 7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많이 부담되죠. 7만 원, 8만 원 들어가던 기름값이 10만 원 올라가고 이러니까 단 1원이라도 더 싼 데를 찾아가죠. 국내 기름값 고공행진은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 우려와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등이 요인으로 작용해 국제 유가를 끌어올린 영향입니다. 기름값이 계속 오르자 소비자들은 정유업계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해 지나치게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유사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정유사들은 비싼 국내 석유 가격이 정유사의 이익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항변합니다. 1분기 유가가 상승했음에도 제품별 정제 마진은 하락하며 정유사 실적은 작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와 국내 주유소 기름값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게 업계 분석입니다. 대한석유협회 조상범 홍보팀장입니다. 최근 2, 3주간 국제유가는 배럴당 $10 육박하게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주유소 가격도 당분간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유사들은 원유 수입선 다변화 등 기름값 안정대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동직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연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최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위축시킨다며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특정 연도를 타겟팅해서 일정한 수준을 임금을 올리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뉴스쇼 출연 바로 전날과 지난 16일, 또 지난 2월과 지난해 9월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정책 핵심은 3년 내 최저시급 1만 원을 달성할 만큼 소득을 빠르게 올리고 이를 통해 활성화된 내수로 고용 수요를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 선순환에 있습니다. 경제사령탑인 김 부총리가 소득주도 성장의 주춧돌인 최저임금 인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지만 정작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위축 간의 상관관계를 드러낼 근거는 명료한 통계자료가 아닌 자신의 직관과 경험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거론하기 전에 영세 고용주들의 임금 지급 능력을 높이는 정책 노력부터 강화해야 할 때라고 지적합니다. 경상대 김공회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위계화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부문에서 임금 인상이 가능하려면 하도급이나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이들 부문에 임금 인상 여력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경제부총리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보유세나 부자 증세 등 주요 경제 이슈마다 돌출 발언을 반복했던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논란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5월 임시국회 마지막이자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여야는 지난 18일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부정적이어서 안건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 축구팀이 월드컵 상대인 멕시코와의 일전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오후 8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온두라스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팀 내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신태용 감독은 포백 수비진을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성폭행 의혹을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박동원, 조상우 선수를 오늘 오전 10시 남동경찰서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인천 시내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정신질환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한 이 28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정신병으로 약을 먹어왔고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길림성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지진국은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길림성 송원시 북서쪽 17km 지역을 진앙으로 하는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청은 이와 관련해 국내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버지 부시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저혈압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부시 일가 대변인인 짐 맥그레스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트윗을 통해 저혈압과 피로로 부시 전 대통령이 메인주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19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프랑스에서 열린 툴론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개최국 프랑스에 1대4로 완패했습니다. 1차전 완패를 당한 우리나라 대표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 토고와 조별리그 B조 2차전을 치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측이 국회의원 시절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어제 오전 김 후보 측 인사를 체포했습니다. 김 후보 부인의 친척으로 알려진 그는 이 사건에 진정을 낸 사람이 운영한 기업체에서 월급 형식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경남 통영시 노정마을 방파제 앞바다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51살 여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3시쯤에는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수영대회 참가자 41살 여성이 시합 중 대회 구간인 남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를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느새 5월의 마지막 주로 접어들었는데요. 성급한 여름이 벌써 찾아온 듯합니다. 오늘도 내륙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서 7월 중순 같은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여서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더불어 오늘도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무척 높을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대비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춘천과 청주, 전주의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고 서울 28도, 대구 27도의 분포로 내륙을 중심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는 공기질이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중서부권의 경우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서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는 오늘 전국이 비교적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제주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까지 5mm가 안 되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더 이상의 비 소식은 없겠고요. 당분간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CBS는 청취자와 함께 뉴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노컷뉴스 앱으로 의견과 제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